서양 철학을 알기 위해 우리가 만나야 하는 필수적인 인물들, 지금 이 아테네 학당에는 그런 인물들로 가득합니다. 특히 이들 중에서 천공을 향해 손을 올린 플라톤 옆으로 서 있는 이 인물, 아리스토텔레스. 그에 의해 하나의 학으로 확립된 형이상학은 우리가 서양 철학을 알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하는 필수 지식에 해당합니다. 오늘은 이 형이상학이 무엇인지에 대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쉽고 간결하게 만나보겠습니다. 모든 인간은 알기를 원한다. 네, 이 말은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 1권 첫 부분에 나오는 유명한 내용이죠. 나는 언제쯤 성공할 수 있을지,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원하는 만큼의 재산을 모을 수 있을지에 대해 알기를 원하는 게 인간이죠.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세속적인 가치들 말고 다른 것, 보다 궁극적인 것에 관심을 기울이기도 합니다. 나는 언제쯤 그 수명을 다하게 되는 걸까? 나는 왜 태어났으며 태어난 이유는 무엇일까? 네, 그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 되었든 간에 인간은 자신과 세계에 대해 궁금해할 줄 아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 궁금증이 어떻게 보면 모든 학문의 시작을 알린 궁극적인 계기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철학은 여타의 여러 학문들 중에서 유독 이처럼 궁극적인 계기, 즉 인간이 그 자체로 알기를 원한다는 그 근원적인 특성에 주목을 하는 학문이며, 바로 이러한 특징이 다른 학문과 결정적인 차이점을 보이는 것이기도 합니다. 가령 심리학은 인간의 심리에 대해 연구하고 물리학은 물리적 현상에 대해 연구하는 학문이지만, 심리학이 하는 일은 무엇인가? 라는 물음은 심리학의 문제가 아니며, 물리학이 하는 일은 무엇인가? 라는 물음도 물리학이 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분석 철학자 마이클 코라도는 말한 적이 있었죠. 그는 자신의 이 저서를 통해 말하기를, 심리학자나 물리학자나 앞서의 물음을 다룰 수는 있지만 주의해야 할 점은 심리학자나 물리학자가 이런 물음에 답하려고 할 때에는 철학을 하고 있는 것이지 심리학이나 물리학을 하고 있는 건 아니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랍니다. 19세기 후반부터 본격화된 분과 현상,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심리학이나 이런 여러 학문들은 사실 철학에서 다 분과되어 나온 것이죠. 예전에 우리 채널에서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과학자라는 용어도 1833년 윌리엄 퓨어이 만든 것으로,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과학자라는 용어가 쓰인 적이 없기 때문에 아이작 뉴턴의 경우도 생전에는 과학자라고 불린 적이 없다는 겁니다. 이처럼 모든 학문의 근간에 있으면서 인간이 세계의 모든 궁극적인 것을 알고자 하는 그 궁금증의 기초에 있는 학문이 바로 철학인데, 오늘날에는 이 철학도 여러 세부 항목으로 분과되어 있답니다. 하지만 철학 중에 철학, 제1철학이라고 한때 불리면서 모든 학문의 근원이 되었던, 즉 만학의 여왕이라 불렸던 것이 바로 형이상학이니, 이 학문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없이는 서양 철학사 전반을 포함하는 서양 지성사 전반에 대한 기초적 이해를 가질 수가 없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형이상학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이것은 앞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사문의 궁극적 원리와 원인을 다룬다는데 그 핵심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바다가 있다고 한다면 이 바다가 여기에 있구나 하는 것은 우리의 눈을 통해 감각적으로 확인한 그 결과를 말하는 것이겠죠. 이런 감각적 경험을 한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나는 이곳에 바다가 있다는 것을 안다 라고 말이에요. 그러나 그의 이 말을 듣게 된 친구가 다음과 같이 질문을 던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다란 무엇이며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자, 이 질문에 다시 처음 말했던 그 사람은 답을 해야 할 것입니다. 물이 많이 모여 있는 것을 바다라고 하며 없는 것의 반대가 있다라는 것이라네 라고 말이죠. 자,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내용을 하나 확인해야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암 그 자체를 위한 지식과 다른 목적을 위한 지식이 서로 다르다는 점입니다. 쉽게 말해서 나는 이곳에 바다가 있다는 것을 안다 라고 하는 이 내용은 다른 이들, 가령 바다를 가보고 싶어하는 이들에게는 좋은 지식이 될 수 있겠죠. 저곳에 바다가 있다는 정보를 담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며 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이 질문은 생활 속에서 특정 상황에 쓰이기 위한 목적으로 묻는 질문이라기보다 암 그 자체를 위한 질문이라고 봐야 한다는 겁니다. 형이상학은 바로 이렇게 암 그 자체를 위한 알물 연구 주제로 삼으며 바로 이러한 알미, 인간이 추구하는 모든 것들 중에서 가장 궁극적인 원리이자 원인에 대한 알미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랍니다. 자, 이렇게 한번 보시죠. 아까 그 사람은 바다가 있다는 것을 안다고 했는데
이러한 지식을 가지려면 있다는 것, 즉 존재한다는 것에 대한 이해를 가져야 가능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야 바다가 존재한다는 것에 대한 지식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니까요. 그러므로 존재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이 물음에 대한 답 속에 아까 말한 저 내용의 근간을 이루는 근본 원리가 들어있다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이거 너무 쓸데없이 많이 나간 거 아니야? 라고 여러분들 중에서는 반문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있는 게 있는 거지 굳이 뭐하러 존재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뭐 이런 걸 묻는가 라고 생각하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인간은 아리스토텔레스 그 자신이 말한 것처럼 신화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난 것이 철학이라서 이러한 물음을 중요하게 던질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최초의 철학자로 우리는 탈레스라는 인물을 꼽는데 왜 그를 최초의 철학자라고 꼽냐면 그는 근거 지우고 증명하는 방식으로 사고를 한 최초의 인물이었기 때문이라고 아리스토텔레스는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즉 신화적인 사고방식을 하던 사람들은 근거를 찾고 증명하는 것보다는 특정 분위기로 사람을 설득하는 그런 방법을 추구했다는 거예요. 가령 비가 내리면 나는 비가 내린다는 것을 안다 라는 말 정도는 감각 경험을 통해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지만 도대체 비가 왜 내리는 거냐 라는 이 궁극적인 물음에 신의 눈물이란다 라는 답변과 비가 내리는 이 현상에 어떤 원인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자 라고 하는 이 답변 사이에는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후자에 속하는 답변이 바로 신화적 사고에서 벗어난 철학적 사고의 모습이랍니다. 이렇게 궁극적 원리를 찾는 것, 이것을 제1원리라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 직관하는 이성이 바로 소피아라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불렀어요. 즉 소피아는 주어진 현상에 만족하기보다는 그 현상 이면에 있는 궁극적 원리, 근본 원인을 추구하는 이성이랍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소피아를 추구하는 학문인 형이사학은 자연적 현상의 배후, 즉 경험적 대상을 초월한 초감성적 세계를 다루는 것이 큰 특징이라고 하겠으며 이러한 특징은 오늘날 여러 분과 학문들, 물리학, 심리학, 경제학 등등에도 남아있는 것이랍니다. 하나의 물리적 현상을 보면서 그 현상의 배후에 있을 보다 궁극적인 물리적 원인을 찾고자 하는 게 물리학이잖아요. 심리학이나 경제학도 이러한 방식으로 그 학문들을 추구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형이사학을 기초로 해서 발전했던 철학은 이러한 여타의 학문들을 모두 지배하고 있었기에 한때 형이사학이 모든 학문의 근간, 즉 만학의 요항이 되었던 거라고 말할 수 있는 거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형이사학은 그 이름이, 즉 이 학문의 명칭이 어떻게 해서 생겨나게 되었나 하는 것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재밌게도 이 학문의 이름은 아리스토텔레스 그 자신이 지은 게 아니에요.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수많은 분야에서 연구 성과를 낸 인물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관점에서 보자면 식물학, 동물학, 광물학, 사진광학 수많은 분야에서 많은 연구 성과를 냈다는 거죠. 대단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런 이런 수많은 연구 성과들을 자신의 저작물들에 남겨놨는데 그의 사후에 이러한 저작물들이 그의 제자 테오프라스토스에게 전해진 이후 여러 그 인물들을 통해 전해 내려오다가 점차 세간으로부터 잊혀진 채 소아시아의 지방 도시로 옮겨진 후에 잠들어 있는 운명에 처해 있었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이후로 약 300년 세월이 흐르는 동안 이 문헌들은 여러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숨겨져 있다가 다시 로마의 장군 슐라의 전리품이 되면서, 그러니까 그 장군이 이것을 획득하게 되면서 로마로 옮겨지게 되었으니 이때 로도스라는 섬 출신의 안드로니쿠스라는 사람이 로마에 있다가 이 문헌을 접하면서 본격적으로 정리 작업을 하게 된 것이죠. 이 과정에서 안드로니쿠스는 제목이 없는 한 챕터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왜 제목이 없지 하면서 이제 그 내용을 쭉 검토하다가 그 내용의 특성을 고려해가지고 자연학이라고 하는 내용의 그 다음에 이것을 배치를 시켰거든요. 따라서 이제 이 내용은 자연학의 뒤라는 제목을 가지게 되었고 오늘날 우리가 부르는 형이상학 명칭은 이렇게 나타나게 된 거랍니다. 그러니까 메타피지카라는 이 말이 곧 우리가 형이상학이라고 부르는 이 학문의 이름인데 재밌는 것은 자연학 다음에 배치된 이 학문은 정말로 자연의 현상 배후에 그 뒤에 있는 궁극적 원리와 근본 원인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묘하게 잘 통하게 되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러한 학문은 즉 메타피지카를 일본 학자 니스 아마네가 번역을 할 때 주역, 개사에 나오는 형이상자 위지도, 형이하자 위지기라는 내용을 참고해서 지금 우리가 부르는 이 명칭 형이상학이라고 만든 것이죠. 여기서 형이상자 위지도라는 말은 형체 있는 것을 넘어서 그 위에 있는 것을 일컬어 도라하고 라는 뜻이며, 형이하자 위지기라는 말은 형체 있는 것 아래에 놓이는 것을 기라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형이라는 이 말을 경험적 대상 세계를 지칭하는 것이라고 볼 때 바로 그 경험적 대상 세계 너머에 있는 것인 도를 추구하는 것이 메타피지카이므로 이를 형이상학이라고 번역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일본의 번역을 우리도 그대로 수용을 해서 쓰고 있는 거랍니다. 참고로 좀 전에 언급한 일본 학자 니스 아마네는 제가 이전에 업로드해 놓은 철학의 탄생이라는 이 강의에서 소개를 하고 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따로 챙겨보실 것을 추천드릴게요. 자, 그렇다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러한 형이상학, 즉 메타피지카를 모든 철학 중에 제1철학이라고 보았다고 했으니 이를 기준으로 그가 어떻게 학문을 분류했는지 이것에 대해서도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는 인간의 지적인 것들 모든 것을 체계화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는 우선 학문을 크게 이론적인 영역의 학문과 실천적인 영역의 학문, 그리고 제작을 담당하는 학문, 이렇게 3분류법을 도입해서 분류를 하고 있어요. 이를 기준으로 보면 그의 학문 분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그가 어떻게 학문을 분류해 놨는지가 한눈에 들어오죠. 사실 아리스토텔레스 그 자신은 순수학, 실천학, 제작학 이렇게 큰 틀에서 구분을 해 놨던 것이고, 저 세부적인 내용들은 이제 그의 분류에 따른 내용들을 참고하면서도 후대에 편집한 내용 일부가 첨가되어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중에서 암 그 자체를 위한 것, 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이 되는 학문 말고 암 그 자체를 위한 학문이 바로 순수 이론적인 것인 제1철학과 제2철학이라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보았고, 이 중에서도 가장 궁극적인 원리, 근본 원인을 찾고자 하는 게 바로 1철학인 형이상학이라고 보았던 겁니다. 이러한 형이상학은 사실 원래 그 내용이 하나의 체계를 이루고 있었던 문헌 자료는 아니었고, 매우 다양한 내용들이 그 파편화되어 가지고 섞여 있는 일종의 논문 모음집 같은 거였어요. 매우 산만한 내용을 담는 그런 이제 그 자료집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거죠. 이를 한데 묶어 가지고 아까 제가 말한 안드로니쿠스가 편집을 했다는 거죠. 이렇게 편집한 이 형이상학이라고 하는 내용이 사실 그 안에 한 80%에서 90% 가량이 이제 말하자면 존재론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고, 한 15% 20% 정도 뭐 이 정도 되는 내용이 이제 오늘날 우리의 관점에서 보자면 신학에 해당되는 내용인, 그러니까 신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특수 형이상학이라고 하는 것이 그 내용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형이상학을 하나의 정본화, 그러니까 텍스트로 딱 정리를 한 게 중세 때거든요. 이때 신에 대한 연구를 최상의 가치로 여기던 그 중세시기의 학자들이 이 얼마 되지 않는 특수 형이상학의 내용들을 따로 다시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일반 형이상학으로서의 존재론과 특수 형이상학으로서의 신학적 내용으로 이렇게 구분을 지어놔요. 쉽게 말하면 굳이 구분하지 않아도 될 만큼 내용이 빈약했던 이 부분을 특수 형이상학이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제 특별히 취급을 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오늘날의 형이상학은 일반 형이상학인 존재론과 특수 형이상학으로 이렇게 이제 나뉘어지게 되었다라는 내용도 여러분들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철학자들, 뭐 예를 들어서 현대 철학자 중에서도 이제 마르틴 하이데거를 포함해서 특히 이제 저처럼 일반 존재론에 정말 관심이 많은 사람들, 저는 아주 어릴 때부터 이 존재론의 큰 매력을 느껴왔는데, 이제 이것이 철학에선 주요한 이제 역할을 해왔던 영역이고, 특수형이상학은 사실 이제 철학에선 많이 오늘날엔 다루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일반 존재론인 이 일반 형이상학의 내용은 이제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나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가령 X가 있다 라고 하는 이 명제가 있다면 이게 무슨 뜻인지를 이제 연구를 하는 거죠. 없는 것이 있다, 이런 말의 존재론적 의미를 논리적으로 분석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 존재론은 다른 학문들과 달리 존재 그 자체를 연구하는데요. 다른 분과학들이 존재하는 것들 중 개별 주제에 맞는 것들만 따로 묶어서 연구한다면, 이 존재론은 존재 일반 전체를 그 자체로 연구하는 것이기에 보다 상위에 있는 학문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제1철학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대표적인 고대 연구서가 바로
플라톤의 저작물들 중 소피스테스라는 제목을 가진 대화편이에요. 그러니 이번 기회에 이 책에 대해서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수형이사학은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영혼이란 무엇인가, 신이란 어떤 존재인가, 신은 존재하는가 등등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게 특징이라는 거죠. 이렇게 형이사학은 존재론과 특수형이사학으로 나뉜다는 거 잘 체크해 두세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가 형이사학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학문의 이름은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태어나게 된 것인지, 그리고 이 학문이 아리스토텔레스의 학문 분류에서 어느 위치를 차지하는지 등등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고 또 이해하게 되었는데요. 마음 같아서는 아까 보여드린 저 학문 분류표에 나오는 내용 모두를 상세히 설명해드리고 싶지만,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형이사학의 세부 내용들을 전문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고 싶지만, 이렇게 되면 내용이 너무 길어지고 입문자분들이 한 번에 다 받아들이기에 부담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오늘 강의는 이 정도 수준에서 정리를 해야 할 것 같고요. 이후의 내용들은 차차 제가 또 강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보도록 하죠. 어쨌든 오늘 우리가 만난 이 형이사학, 세계의 모든 궁극적인 원인에 대해 연구하며 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있는 게 아니라 그 자체로 모든 것의 기초가 되고자 하는 학문이라는 것 꼭 기억해 두시기를 바라겠고요. 이 지식이 서양 철학사를 이해하는데 필수적인 지식이니까 이번 기회에 꼭 잘 정리해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